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한때는 나름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직원만 해도 20명이 넘었고 거래처도 많았죠.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고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 그게 제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한순간이더군요. 한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연쇄 부도, 미수금, 밀린 급여. 한 달 만에 회사는 빚더미가 됐고 저는 그 빚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없었고 퇴근하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들어와도 고개 한번 들지 않고 TV만 보며 말했죠.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다시 일어서면. 하지만 돌아온 건 한숨과 냉소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이랑 못 살겠어. 위자료만 주면 당신이랑 아이들 앞에 안 나타날게. 그 말 한마디가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전에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붙잡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지쳤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녀는 아이들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휴대폰만 붙들고 있거나 친구들과 나가서 새벽에야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 밥은 늘 식어 있었고 아이들 숙제나 저녁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걸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애들은 밥도 안 먹고 기다렸어.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녀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당신 하녀야? 내가 왜 다 해야 돼?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저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다 정리되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위자료 줘. 그럼 깔끔하게 끝낼게. 결국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술 한 잔도 삼키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두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무너져도 아이들만큼은 지켜야지. 그 생각 하나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리고 대출까지 받았죠. 결국 위자료를 마련해 그녀에게 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는 한 번도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느꼈죠. 그녀는 짐을 싸서 나갔고 그 길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후 아는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 있었다고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원망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남은 건 두 아들과 산더미 같은 빚이었으니까요. 은행과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회사 건물, 차량, 장비, 통장 전부 압류당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우리가 살던 아파트 한 채. 그마저도 언제 압류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시골의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사신 분. 도시에 사는 아들이 자랑이셨던 분이죠. 저는 그 집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곳. 제 마지막 자존심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집을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압류당하면 끝이에요. 잠깐 이름만 빌릴게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그래, 내가 힘들면 그리 해라. 그 후 저는 막노동, 배달, 대리운전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다.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몸은 녹초가 돼도 아이들 얼굴을 보면 그게 제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이 아이들이 나를 이해해 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숨가쁘게 흘러가는 하루가 있을 뿐이었죠. 이제 남은 건 버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끝에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다음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고등학생이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학교를 다녀오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마주칠 때면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지훈이는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의 첫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아빠, 용돈 좀 줘요. 요즘 힘들어서 아빠가 조금만 더 벌면. 그럼 이번 주 여행은 못 가는 거네? 그럼 친구들이랑 갈 거니까 그냥 돈만 주세요. 그 말이 섭섭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 안에서 겨우 몇만 원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그 말 뒤에 묻어있던 미안하다는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지민이는 더욱 무표정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웃고 떠들었지만 현실 속의 그 아이는 철저히 벽을 쌓은 아이였습니다. 지민아, 밥은 먹었니? 이따 먹을게요. 아빠랑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대화는 언제나 짧게 끊겼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주말에 같이 외식할까? 아빠는 주말에도 일하잖아요. 그럴 시간 없잖아요. 짧은 대답에 묘한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바닥엔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른 흔적, 거칠고 갈라진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들의 어깨를 한 번이라도 다정히 감싸본 게 언제였을까? 그 생각에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못난 아버지인가?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돈보다 시간과 온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조차 내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버거워. 사랑을 표현할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 그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래, 아버지. 준호야, 잘 지내고 있냐?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렵구나. 네.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조만간 꼭 내려갈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이젠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서.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일은 늘어나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아이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거실에 냉기만 돌았습니다. 그날도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아버지의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네 얼굴 보기 어렵다.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번 내려가자. 아버지는 잘 지내실까? 그 주말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니 논밭은 이미 누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 참 오래됐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낡은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햇빛에 그을린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웬일이냐? 바쁜 놈이 왔네. 말은 툴툴댔지만 그 눈빛엔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늘에 앉아 아버지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한 냄새에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산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김치 더 꺼내 올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 짙게 염색한 머리에 단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순자 씨야. 동네에서 같이 밭일도 도와주고 살림도 좀 봐주고 그래. 여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 아버님 혼자 계시기 힘들어 보여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그 여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성실하셔서요. 밭일 같이 하면 제가 오히려 민폐예요. 아버지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덕에 밥도 제때 먹고 말동무도 하고 그러지. 저는 숟가락을 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같이 사세요? 아니야, 그냥 밭일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그 대답에 안심했지만 묘하게 불편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제 쪽을 힐끗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딘가 묘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 단순히 도와주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네. 밤이 되어 아버지 방에 불이 꺼지고 저는 마당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웠습니다. 밖에선 벌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그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엌 창가에 서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그 집 아들이 내려왔네? 그래도 괜찮아.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무심코 흘려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마을에 나가셨고 그녀는 아침밥을 차리며 웃었습니다. 아드님, 오늘 도시로 올라가시죠? 네, 일도 있고요. 아버님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챙겨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사 부도 이후 버텨온 세월이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켠엔 늘 미안함이 남았습니다. 아이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아버지께도 연락을 자주 못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일하던 중에 아버지 동네 이웃이란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괜찮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마을에서도 얼굴이 잘 안 보이셔서요.
대신 그 순자 씨가 계속 드나드나 봐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일을 마치자마자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새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가 반가운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아드님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청소 좀 했어요. 아버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께서는 고단한 듯 잠들어 계셨습니다. 침대 옆에는 약봉지가 수북했고 탁자 위에는 그 여자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약 드시고 주무세요. 순자. 이제는 아예 같이 사는 건가? 저는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그녀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요즘 편찮으셔서요. 제가 밥 해드리고 병원도 같이 다녀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말은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괜찮다. 순자 씨가 잘 챙겨줘서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아버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나쁜 분이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돈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에선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자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까지 그런 소리 하냐? 그 사람 내 옆에서 다 도와준 사람이다. 알아요. 근데 됐다. 그만하자. 그날 밤 공기가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 그 너머로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응, 그래. 고마워. 저는 거실 불을 끄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너무 빠르게, 너무 깊게 들어온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그녀가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입맛이 까다로우셔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엔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잠시 나간 사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버지랑은 언제부터 알게 되셨어요? 작년 봄쯤이었어요. 시장 갔다가 우연히 인사드렸죠. 그 뒤로 밭일이나 집안일 조금씩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 말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드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다시 그날 밤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집 아들이 내려왔네. 그래도 괜찮아. 그녀의 미소 뒤에 무언가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인사만 남기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시골길을 바라보며 저는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올라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전엔 매주 안부 전화를 주셨는데 요즘은 내 연락도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괜찮으세요? 그래. 나야 뭐 순자 씨가 다 해주니 걱정 말 거라.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끝에는 늘 순자라는 이름이 따라붙었고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속이 서늘했습니다. 일하랴, 아이들 챙기랴,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지만 밤이 되면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계시지는 않으니 다행이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됐다. 준호야. 너무 자주 오면 나도 부담스럽다. 부담이라니요, 아버지.
순자 씨가 다 도와주니 걱정 마라. 너는 애들이랑 잘 지내면 된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유난히 딱딱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가움도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담스럽다. 내가 아버지께 부담이 된다고? 며칠 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불 꺼진 마을길을 지나 대문 앞에 서니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 아드님? 또 오셨어요?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요즘 아버님 편찮으신데 갑자기 오시면 놀라세요. 말끝이 매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나요? 네, 피곤하셔서 일찍 주무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 제가 죽 좀 끓여드렸어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지만 그 표정엔 미묘한 짜증이 비쳤습니다. 저는 살짝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편히 누워 계셨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이불 끝을 덮어드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거실로 돌아오자 그녀가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아드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냥 뭐 다 비슷하죠.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이 드시니 외로움이 크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어 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그녀의 짧은 한마디가 마치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둘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예전의 다정함이 아니라 묘하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버지, 도시로 올라오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제가 모시는 게 나아요. 됐다. 나는 이곳이 좋다. 그분이랑 함께여서 그런 거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숟가락을 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어디선가 들은 듯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은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괜히 오지 마라. 준호야, 너도 바쁘잖아. 애들도 있고.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드님이 자주 오셔서 아버님이 신경 쓰이시나 봐요. 남자들끼리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님 요즘 좀 예민하세요. 예민하시다니요? 몸도 마음도 약해지셨잖아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예전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지만 괜히 아버지 앞에서 언성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돌아봤을 때 아버지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나를 밀어내시는 이유가 뭐지?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대부분 그녀가 대신 받았습니다. 아드님, 지금은 주무셔서 통화가 어려우세요. 식사 중이세요? 지금은 바쁘셔서요. 늘 같은 말, 같은 어조. 이상하게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젠 거의 명령조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벽을 쌓아 올렸고 나는 그 벽 밖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천천히 잃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처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회사 부도 후 근근히 이어가던 생활에 숨통이 트일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렵게 새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겨우 마음을 다잡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도 희망도 곧바로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글귀는 저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아버지 의뢰우자 정순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한 거라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평소와 다른 묘한 굳음이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중을 생각해서 하라더구나. 저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혀 머릿속은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스치고 아버지가 편안히 있는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릿하고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누웠다. 병원 가보셨어요? 그럴 필요까지 없다. 괜찮다.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속이 자주 아프다고 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위암 사기. 아버지, 이게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험을 확인했더니 이미 해약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일, 그리고 아버지의 병. 모든 걸 감당하려면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마련하려면 집을 팔아야겠어요. 가슴이 미어지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옆에 있던 그녀가 차갑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이혼하겠어요. 대신 집을 팔아서 재산 분할해 주세요. 순간 저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여유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묵만 흐를 뿐.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로 모든 것을 회피했습니다. 그녀는 거침이 없었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 하지만 그 현실은 점점 더 잔혹하게 저를 옥죄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나를 믿고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침묵과 점점 가까워지는 불행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 후 매일매일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과 절망이 섞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야 한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미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행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다치지 않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현실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렀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하루하루를 숨 돌릴 틈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병원 생활을 이어가셨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동사무소에 들러 사망 신고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저것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한 아파트는 이미 고액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거액의 돈은 아버지가 직접 인출한 뒤 그녀와 함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겨도 답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둔 듯 완벽하게 모습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시골집과 땅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며 살아오신 공간이었기에 적어도 그곳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시골집과 땅은 이미 처분되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지켜온 삶의 흔적은 단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서서 멍하니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하고 돌보는 척하며 접근했고 저는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의심하지 못하도록 모든 행동이 치밀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처음 그 여자가 다가왔을 때 식사라도 챙겨드릴게요 하며 다정하게 웃던 모습.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그 말은 위로였고 저 역시 아버지를 걱정하며 안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밥을 챙겨주고 빨래를 도와주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보였습니다. 순자 씨가 참 착하네 라는 말이 돌며 모두가 그녀를 착한 사람으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저에게까지 접근하는데 완벽한 위장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모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용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심을 피했고 도시에서 사는 저마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씩 요구하며 아버지를 점점 의존하게 만들었고 아버지는 외로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녀는 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고 그 직후 이혼 신고까지 마쳐놓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재산과 사라진 시골집,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온 삶, 제가 피땀 흘려 지켜온 아파트마저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랬을까? 가슴속에서 원망이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농사와 가족을 위해 바치셨고 도시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는데 결국 그 여자의 계산된 접근에 속아 모든 것을 잃으셨다는 사실이 저의 가슴을 뜯어놓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 우리 아버지를 이용한 거야? 저는 밤마다 혼잣말을 하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매일 미안함과 자책 속에 잠을 설치며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현실에 울분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눈물을 삼키고 슬픔이 분노를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저의 눈앞에는 앞으로 살아야 할 현실이 끝없이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할 집과 삶의 안전망도 사라졌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슬픔과 상실감이 뒤엉킨 채 막막함과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들을 지켜야 해, 살아남아야 해. 그 생각이 저를 겨우 붙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아이들을 떠올리며 저는 제 자신에게 남은 최후의 책임을 상기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닥치더라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스스로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세웠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속에서 다짐한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알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갈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믿음과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